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30분 늦어졌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디즈니 제가 올렸던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안짜게니 영상들 만든 거를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과부하가 오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체할 이미지들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늦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올린 선녀전설 세레스 다들 보셨나요? 그 환상게임 작가 작품이니까 원래 환상게임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작품 중간 설정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하는 바람에 그 선녀전설 세레스를 먼저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환상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봐보시길 바라고요. 우선 환상게임 곧 해드릴 거예요. 네, 추자모트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다뤄볼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디즈니 업로드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올린 게 라이온킹이더라고요. 라이온킹 1, 2, 3, 알라딘 1, 2, 3, 뮬란 1, 2, 인어공주 1, 2, 3, 노틀담의 꼽주 1, 2, 헤라클레스, 포카혼타스 1, 2, 아틀란티스, 공주와 개구리, 신데렐라 1, 2, 3, 라따뚜이, 보물성, 미녀와 야수 1, 2, 3, 브라더 베어 1, 2, 니모를 찾아서, 그리고 타잔 1, 2랑 그 타잔과 제인 여기까지죠. 우선 오늘 다뤄볼 거는 디즈니, 디즈니입니다. 네, 쿠스코. 네. 스파이더맨과 겨울왕국 시리즈를 크로스오버한 에피소드라고요. 네, 스피겔TV님. 팬픽 시리즈는 아직 봐본 적이 없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즈니는 이제 월트 디즈니랑 그의 형인 로이 디즈니가 공동 창업했죠. 1923년에 설립을 했는데 뭐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뭐 점점 요새는 뭐 인수하는 회사들이 많아져가지고 점점 거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자는 전에 두 개 다 1편, 2편 둘 다 했었는데 네, 종교적인 논쟁이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자 영상을 내렸습니다. 네, 이집트 왕자는 한번 직접 봐보셔도 그 종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보아도 이제 형제간의 그런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즈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라이온킹이죠. 일단 라이온킹 1이 이제 1994년도에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 더빙 같은 경우에는 고 장세준 성우님이 신바 역을 하셨고, 고 김병관 성우님 스카 역, 그 다음에 무파사 역의 유강진 성우님, 날라 역의 서혜정 성우님, 그리고 티몬의 이제 장광 배우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요즘 배우로 너무 성공하셔가지고, 그리고 송영태
성우님, 이제 송영태님도 원래 배우분이시죠? 푼바 역에. 네. 이제 디즈니 르네상스를 가장 크게 대표하는 작품이죠. 이제 라이온킹 같은 경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하고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모티브에 했고요. 프라이드랜드의 왕인 무파사의 아들 신바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무파사의 동생인 스카가 왕권 찬탈을 위해 형인 무파사를 죽이고 어린 신바에게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신바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신바가 도망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티모나하고 푼바를 만나서 자유롭게 살다가 날라가 이제 사냥하러 왔다가 우연히 신바랑 만나게 돼서 그 프라이드랜드의 열악한 환경을, 현재 상황을 알고 다시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스카에게 찾아가는 그런 작품이죠. 제가 생방송 목소리가 좀 더 하이톤인가요? 제가 대본 읽을 때는 좀 진지하게 읽어서 그런가 봐요. 엘튼 존의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대표적으로 Circle of Life,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리고 하쿠나 마타타 등이 있죠. 이제 전에 보면 제 이미지를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과부하가 돼가지고 날라가가지고 데즈카 오사무의 밀림의 왕자 레오를 표절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주인공이 부모를 잃었다, 그런 플롯 외에는 그렇게 공통적인 것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 그 라이온킹 개봉 이후에 나온 극장판에서 오히려 그 밀림의 왕자 레오가 라이온킹을 그 표절한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 논란이 다시 식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온킹은 그 후속편도 참 재미가 있어요. 후속편, 원래 디즈니 후속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이온킹은 후속편 참 재밌게 봤습니다. 라이온킹의 후속편은 이제 스카의 후계자인 그 코브가 등장을 하죠. 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장세준 성우님이 그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셔가지고 그 다음 후배이신 김승준 성우님이 교체되었죠. 그리고 날라 역에는 그대로 서혜정 성우님이고, 키아라 역, 그러니까 신바랑 날라의 딸인 그 키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미숙 성우님, 조채강님 감사드립니다. 100점이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신바의 딸인 키아라랑 그리고 스카의 후계자인 코브의 로맨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원에 이어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한 스토리고요. 아무래도 이게 모티브한 스토리가 정확히 있다 보니까 후속편인데도 꽤 스토리가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코브가 스카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스카의 아버지가 정확히 공개가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브가 그냥 스카의 후계자인 걸로만 일단 공개가 되었고요. 네, 디즈니 후속편은 극장용이 아니라 비디오용입니다. 네, 코브 역을 맡으신 한국판 성우님이 그 최원영 성우님이신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신바에게 복수를 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러는데 제가 최원영 성우님께 팬이 된 계기가 된 작품이었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라이온킹 마지막에 1편에서 마지막에 보면 그 신바의 자식이 있다, 이제 신바의 자식이 딱 태어나는 걸로 하고 1편이 끝나고, 이제 2편에 이어서 이제 신바의 자식 이야기로 키아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많았던 게 신바의 자식이 원래 코파가 먼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파가 뭐냐면, 원래 그 라이온킹이 94년도에 개봉한 이후에 비공식 외전 소설인 Six New Adventure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신바와 날라의 자식이 첫째 아들이 코파로 나와요. 네, 거기 소설의 이야기 때문에
그 소설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신바의 첫 자식은 키아라가 아니라 코파다 이런 썰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식스 뉴 어드벤처 자체가 비공식 작품이고 출판 허가만 받은 비공식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작가가 디즈니의 스토리 라이터로 일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디즈니 팬분들 같은 경우는 코파가 원래 원조 첫째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라이온킹 그 TV 시리즈인가요? 그게 라이온 수호대에서 둘째로 카이온이 나오고 키아라 공식적인 첫째로 나와가지고 코파의 존재가 이제 공식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 네. 그리고 이제 라이온킹 3 우리나라에선 3인데 이제 원제는 라이온킹 1의 2분의 1이에요. 네. 스핀오프 작품이고요. 네, 티몬하고 푼바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제 라이온킹 1편을 보여주는 건데 참 재밌는 게 그 영화관에서 그 그림자 실루엣으로 등장하면서 리모컨으로 돌리면서 보잖아요. 그 연출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하나 특징 하나를 얘기해드리자면 서클 온 라이프에서 마지막에 이제 무파사와 신바를 향해서 동물들이 다 절하는 모습이 있죠. 예, 그게 이제 푼바가 방귀를 껴가지고 그 냄새에 기절한 것이다 이런 장면도 있고. 근데 이제 코미디를 위주로 만든 거라 그런지 모순점이 많아요. 원하고 이제 설정 오류가 많은데 그건 이제 다 개그를 위해서 이제 만든 장면이니까 그런 설정 오류는 모두 기준을 1편을 기준으로 해서 봐보라고 하더군요. 라이온킹 캐릭터 중에는 저는 신바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룬 작품이 알라딘이죠. 네, 제가 이거 다룰 당시에 알라딘이 실사판이 나왔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알라딘은 1992년도에 만들었고요. 알라딘 성우님은 그 강수진 성우님, 자스민의 홍영란 성우님, 그리고 지니에는 김명곤 성우님이라고 성우님이 아니고 배우님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님이시죠. 예, 로빈 윌리엄스 이게 원작 성우가 이제 원어 성우가 로빈 윌리엄스인데 그런 로빈 윌리엄스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주면서 지니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자파 역에는 김현직 성우님, 이하고 역에는 조동희 성우님. 이제 자파의 계략으로 동굴 속에 있던 요술 램프를 가져오는데 그대로 동굴에 갇혀버리면서 지니의 그 주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로빈 윌리엄스님 벌써 고인이 되셨죠. 네. 그래서 추모 글에서 하나 기억이 남는 게 그 지니가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알라딘을 구해주고 이제 알라딘하고 그 포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진과 함께 로빈 윌리엄스님의 그 고인의 명복을 빚는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라딘이 아그라바의 공주인 자스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왕자로 둔갑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알라딘이 원작에서는 무슬림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거여서 알라딘이 원래 중국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디즈니가 각색을 할 때 가공의 아랍 국가로 설정을 바꾸면서 완전히 알라딘을 아랍인이라고 인식을 하게 만든 작품이 바로 디즈니의 알라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작에서는 램프의 지니뿐만 아니라 반지의 지니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양탄자 대신에 원래 이동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반지의 지니인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아메드 왕자와
자파누 요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원래 양탄자가 등장해요. 그 양탄자의 설정을 이 디즈니 알라딘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GTO 애니메이션 좋아해 주시는 분 많군요. 네, 감사합니다. 주먹왕 라이프는 2012년 작품이라서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해놓은 게 2010년 이전의 작품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채널 운영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언박싱 영상에서 Q&A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분은 언박싱 영상에서 그 Q&A 부분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라딘에서 지니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알라딘이 지니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 보면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자스미 이제 알라딘이 한 가지의 소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지니의 자유를 빌어주느냐 약속대로, 아니면 자스민과 함께 살기 위해서 왕자로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느냐, 그 고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알라딘이 소원을 안 쓰고 그냥 자스민한테 램프를 넘겨서 자스민이 소원을 빌어서 지니를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속을 한 건 알라딘이고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후속편이죠. 알라딘의 후속편인 알라딘 2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 2는 이제 돌아온 자파가 부제목이죠. 여기서 이제 94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이게 홈비디오용의 최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후속편 홈비디오용 비디오를 만든 게 처음 작품이라서 그런지 이게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 2면 더 1편보다 더 화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이게 2편부터 들어갈 때는 이제 비디오용으로 만들 때는 회사가 바뀝니다. 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아니고 디즈니 툰 스튜디오로 만드는데, 특히나 이거 알라딘 2편이 작화가 훨씬 안 좋은 이유가, 그때는 디즈니 툰 스튜디오가 없고 그냥 TV 시리즈 만드는 디즈니 채널에서 맡았는데요. 특히나 작화를 베트남 하청업체에 맡기는 바람에 퀄리티가 최악이 되었죠. 근데 스토리는 재밌었습니다. 스토리는 이제 1편에서 그 알라딘의 기지로 인해서 이제 램프의 요정이 된 자파가 아비스말이란 인물에게 주어진 것을 계기로 알라딘과 지니한테 복수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원래 1편에서 지니가 자유가 되어가지고 이제 손목에 있던 구속구가 없어지는데, 뭐 작화하시는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지니가 구속구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요. 네, 그게 설정 오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알라딘 3편이 알라딘과 도둑의 왕,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거를 따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알라딘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알라딘은 그 왕자가 아닌 캐릭터지만 이제 여기서 갑자기 그렇네, 도적의 왕의 아들이니까 도적의 왕자네, 이렇게 결국 알라딘도 왕자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마이더스의 손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보면 이제 1, 2, 3편을 모두 다 봐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스민하고 자스민의 아버지 술탄은 정말 부처님이다,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 2, 3편에서 맨날 알라딘이 거짓말 안 하겠다 이래놓고서는 다 거짓말을 해요. 1에서는 뭐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그러면, 2에서는 이아고를 숨겼다는 거를 거짓말하고, 3에서는 아버지의 존재를 숨겼나? 맨날 거짓말을 했던
이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판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죠. 알라딘은 2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알라딘 그 실사판 엔딩이 2가 나올 수 있는 엔딩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도둑질 잘하는 게 아버지 핏줄이었어요. 네. 네, 다음에 다룬 작품이 바로 뮬란. 네, 뮬란 작품이죠. 뮬란은 1998년도 작품이고요. 이제 파뮬란 역할의 정미숙 성우님, 그리고 리샹 역할의 고 김일 성우님, 그리고 무슈의 이인성 성우님, 샤뉴의 한상덕 성우님 등등. 이제 파씨 가문의 딸인 뮬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장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전쟁에서 커다란 공을 세운 이야기죠. 배경인 남북조 시대의 중국인데 이제 뮬란 디즈니 측에서는 주로 당나라를 배경으로 맞추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가공의 설정이라서 시대상을 그렇게 딱 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뮬란 보시면서 뭐 일본을 너무 뽐딴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많았어요.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같다. 화장이나 복식 일본 같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고증을 살펴보자면 당나라의 화장과 의상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원래 기모노 자체가 당복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장도 일본이 당나라를 따라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일부러 따라한 게 아니라 당나라의 복식이 원래 그랬던 걸로. 네, 나는 별 그대는 우주 감사합니다. 네. 이만 가보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만두 먹는 짤을 써가지고. 뮬란도 실사화 예정이 있죠. 뭐 유역비 배우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 뮬란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만든 게 아니고 요즘 무협지 같은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실사판. 네. 이제 악역이 흉노족이 나왔는데 그 흉노족을 너무 비인간적으로 묘사하는 바람에 몽골을 비롯한 몽골을 이제 같은 유목 민족들은 불쾌감을 많이 느꼈죠. 네. 아무래도 해외 이제 서양인 입장에서 동양인을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선입견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슈가 안 나온다더라고요. 네. 무슈가 완전 감촉캔데. 네. 만두가 아니라 쌀밥 먹는 장면이라고 하십니다. 뮬란도 후속편이 나왔죠. 네. 후속편은 이 3명의 공주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뮬란 2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더빙판하고 이제 원어판하고 보면 그 번역의 문제로 인해서 설정이 달라져 있는 거를 얘기했던 걸 아실 거예요. 네, 뮬란과 샹이 약혼한 이후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솔직히 샹이 너무 캐릭터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샹의 캐릭터가 너무 달라져서 캐릭터 붕괴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우보이 비밥 처음에 나오는 기타곡이요. 기타곡 더 리얼 포크 블루스 클래식 기타 버전입니다. 카우보이 비밥 밑에 설명란에 보면 음악 사용한 그 출처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뮬란2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룬 게 제가 인어공주의 실사판을 앞두고 있는 89년도 작품이죠. 네, 에리얼 역의 김수경 성우님, 에릭 왕자 역의 고 백순철 성우님, 세바스찬의 김준 성우님, 우르슬라의 박정자 배우님, 스커틀의 장광 배우님이 들어왔죠.
그 세바스찬 역의 김준 성우님 같은 경우는 재즈 가수이시더라고요. 네. 아, 빅칸님,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사랑은 콩닥콩 애니 요약을 찍어달라는 글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제가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 그 세바스찬 역의 김준님은 그 재즈 가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어공주에서 보면 세바스찬이 노래 부르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더빙판이 참 노래가 좋아요. 그리고 박정자 배우님 같은 경우도 그 디즈니에서 그 원어판으로 캐스팅하고 싶다. 그러고 그럴 정도로 목소리나 그런 연기력이 정말 뛰어난 어떤 작품이죠. 이제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거품이 되어버리는 인어공주의 그 비극적인 결말을 각색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만든 작품이죠. 디즈니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이제 시청 측이다 보니까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해서 에리 왕자가 인어공주를 에리어를 기억하고 다시 만나는 마지막에 그렇게 엔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디즈니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고요. 89년도 작품인데 총 100만 장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에리얼의 머리카락 그 날리는 장면이 정말 예쁘죠. 매력적이죠. 인어공주의 빨간 머리가 편견을 없애는데 한몫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 틀어놓고 잠드셨군요. 좋은 꿈 꾸셨길 바랍니다. 보면 인어공주 이제 실사판에서 보면 이번에 캐스팅 예정 배우가 흑인인 배우분이셨죠. 그래서 왜 하필 인어공주의 원작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인종차별을 언급하면서 그 배우를 흑인으로 뽑았느냐. 공주와 개구리처럼 이제 흑인이 주인공인 그 영화의 실사화에 캐스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공주와 개구리 자체가 흥행을 많이 못했고요. 그리고 인어공주가 워낙에 빨간 입술에 하얀 피부가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렇게 캐스팅한 것이 아닐까라고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후속편이 2하고 3까지 있죠. 네. 이제 2에서는 에리얼하고 에릭의 딸인 멜로디가 등장하죠. 에릭 왕자 역할 같은 경우에는 백순철 성우님의 사망으로 최원영 성우님이 그 대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역 같은 경우도 그 우르슬라의 여동생인 모르가나가 나오고요. 이게 전 솔직히 이게 이 편을 보면서 참 멜로디가 이제 사춘기고 그런 나이고 이제 에리얼도 이제 딸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 솔직히 너무 반항을 해가지고 속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어공주 2는 이거죠. 이제 트라이튼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던 인어공주, 그러니까 에리얼의 딸인 멜로디가 나오는데 딱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 말이 딱 교훈인 것 같아요.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리얼을 어릴 때 바다에 살면서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인간이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멜로디가 육지에 사니까 이번에는 바다로 나가고 싶어, 바다에서 살고 싶어, 나는 인어가 될 거야 이렇게 반항을 하죠.
많이 답답했죠. 네.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딱 그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교훈이. 네, 인어공주 3. 인어공주 3가 인어공주 3는 2008년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인어공주 1편의 프리퀄이죠. 네, 트라이튼이 왕비 아테나를 잃은 다음에 아테나가 사랑했던 음악을 바다에 완전히 금지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음악을 하게 되는 계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솔직히 설정 오류도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무엇보다 에리얼의 어릴 적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유심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깊지도 않고 어찌 보면 살짝 지루한 감도 있어요. 네, 그런 감도 있는데 음악이나 이런 거를 현대적으로 많이 그려서 인어공주가 이제 1편이 89년도에 나온 거에 비해서 인어공주 3는 2008년도에 나오니까 이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음악에 대한 그런 차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인어공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빙판이 있는데 더빙판을 제가 못 봐가지고 구하질 못했어요. 네. 다음에 한 게 네. 노틀담의 꼭추죠. 네, 이거 발음 때문에 저 많이 애먹었습니다. 원래 원제는 노트르담 드 파리, 그러니까 파리의 노트르담,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원작인데 디즈니 와서 작품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꼽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발음할 때 많이 애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건 96년도에 만들었고요. 네, 콰지모도 역의 김승준 성우님, 에스메랄다의 최시라 배우님, 승준 성우님, 그리고 피버스 역의 서령범 성우님, 프롤로의 김병관 성우님, 그 스카 성우분이랑 같은 분이죠. 그리고 클로팽 역의 김재우 성우님. 아, 진짜. 전 개인적으로 더빙판에 너무 놀랐던 게 클로팽 역의 김재우 성우님 직접 노래 다 불렀다고 해요. 클로팽 부분을. 와, 고음 부분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디즈니 르네상스 작품 중에서 가장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담은 작품이라고 하고요. 정말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죠. 비록 원작을 크게 각색을 하긴 했지만 각색한 나름의 주제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제 원래는 비극이죠. 이제 콰지모도가 자살하고 끝나는데 콰지모도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제 프롤로로 인해서 노트르담의 성당에서 20년간 나가지 못하고 괴물 취급을 받던 콰지모도가 마지막에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영웅으로서 추대되는 그런 엔딩. 아, 정말 뮤지컬 이상의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디즈니 작품들은 글쎄요. 네, 최시라 배우님이 더빙을 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에서는 최시라 배우님이 안 나오고요. 김옥경 성우님으로 교체가 되죠. 네, 악마의 연출. 예. 프롤로가 진짜 붉은색과 검은색을 많이 써서 프롤로의 탐욕적인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이 연출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에스페랄다가 너무 예뻐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제 노트담 시리즈 같은 경우 2도 있는데 솔직히 1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솔직히 전
2는 아예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작화가 확 떨어져서. 이제 뭐 콰지모도의 연인을 만나게 해준 건 좋은데 1이 너무 뛰어났다 보니까 전 2를 보고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프롤로 성우님도 김병관 성우님이시죠? 네. 나탈리 쇼코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노틀담의 시리즈 2는 이제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너무 작화에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하청업체에 맡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도 콰지모도가 행복해졌으니 됐지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더빙판 같은 경우는 이제 콰지모도가 흉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워낙에 김승준 성우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다 보니까 흉한 외모를 가졌어도 너는 꿀 보이스를 가졌구나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다룬 게 헤라클레스 97년도 제품이고 이제 헤라클레스 여기 연예인 캐스팅이 들어갔죠. 한국 더빙에 에스메랄다 여기 채시라 배우님의 캐스팅했던 것처럼 헤라클레스는 장동건 배우님 그리고 메가라 역의 이승현 배우님 그리고 필록테테스의 그 노틀담의 클로팽 역이었던 김재우 성우님 하데스 역의 김한진 성우님 솔직히 저는 헤라클레스 더빙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노래는 정말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배우를 성우로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워낙에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배우분들도 성우 연기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갇혀 있는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연예인이 캐스팅 돼가지고 성우 연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 작품인데 이게 그 장동건 배우님의 이승현 배우님이 그때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캐스팅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많이 흥행하지 못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기 교육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만화책 열심히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열심히 보지 않았다 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헤라클레스가 제우스랑 그 인간이 알크레네랑 같이 낳은 아이죠. 헤라클레스가. 그러니까 신과 아이 어른의 사이에서 나온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데 디즈니에서는 이제 헤라가 아내니까 그 불륜의 소재를 넣으면 안 돼서 헤라랑 그리고 제우스의 사이에서 나온 신의 아이로 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장동건 배우님이 역할을 하셨던 거는 이제 영화판이고요.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원영 성우님이 헤라클레스 역을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TV 시리즈도 볼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편적으로 한 30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더빙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헤라클레스 보면서 그 뮤지컬적인 연출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 시대일 텐데도 되게 현대적인 컨셉을 많이 넣었어요, 연출을. 그리고 노래도 뮤지컬 배우분들이 뮤즈 역으로 5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뮤지컬 배우분들이 캐스팅되셔가지고 노래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헤라클레스는 기대만큼 흥행을 못 거뒀는지 몰라도 TV 시리즈는 나왔는데 후속편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신화 자체를 많이 각색을 했으니까 더 나오게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헤라클레스 성격이 다르죠. 신화에서 묘사되는 이미지보다 좀 착하게 나옵니다. 다른 거는 포카혼타스. 포카혼타스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95년도 작품이고요. 포카혼타스 역의 성유진 성우님, 존 스미스 역의 이정구 성우님, 그리고 래클리프의 김진태 성우님, 토마스의 김승준 성우님, 코코홈의 홍시호 성우님이 연기하셨습니다. 포카혼타스 정말 잘 봤습니다. 좀 그 표지가 솔직히 영상에서 나오는 그 포카혼타스 모습하고 표지에서 그려지는 그 포카혼타스 이미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카혼타스도 막 크게 흥행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아메리카 원주민인 포카혼타스랑 영국 개척민인 존 스미스의 로맨스를 다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아메리카 원주민을 식민지 삼는 그 영국인의 그 현실을 좀 많이 왜곡을 한 것 같아요. 많이 미화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존 스미스를 선한 역할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점 빼고 이제 포카혼타스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2에서 많이 그랬죠. 저는 포카혼타스 2를 보고, 제가 1을 보고 나서 바로 2를 봤는데, 제가 1에서 존 스미스 캐릭터에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아서, 존 스미스 그 얼굴이나 이런 비주얼이 실제 꼭 배우분이 있을 것 같은 이미지더라고요. 굉장히 좀 입체적인 캐릭터인 것 같기도 했고, 로맨스도 되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잖아요. 존 스미스랑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포카혼타스가 결국 추장의 딸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륙에 남고, 그리고 존 스미스는 배에 입은 총상을 치료하러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엔딩. 정말 아련하고 딱 좋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포카혼타스 2를 보고 나니까 바로 깨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디언의 입장이었다면 작품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그 포카혼타스 2에서는 포카혼타스가 너무 영국인들의 편을 들어서 오히려 인디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캐릭터인 포카혼타스가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포카혼타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존 롤프, 그러니까 고증을 더 중요시해서 만든 것 같아요. 존 롤프가 원래 실제로 포카혼타스의 남편이죠. 근데 너무 존 스미스와의 로맨스를 1편에서 너무 깊게 다뤄가지고 2편에서 아무리 이제 고증을 다룬 거라고 해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상 디즈니도 2편까지 나온 이후에도 그 로맨스로 연결하는 사람이 존 스미스지 존 롤프가 아니에요. 네. 굿즈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다 포카혼타스랑 존 스미스고, 어찌 보면 2편도 디즈니도 2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에 다룬 작품이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네. 2001년도에 만든 작품이고요. 뮤지컬 요소를 아예 뺀 어른들, 이제 청년층을 시청자층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죠. 부제가 잃어버린 제국이고요. 마일로 역의 강수진 성우님, 그 알라딘 배역을 맡으셨던 분이죠. 강수진 성우님. 우리나라에선 남도일로 더 유명합니다만. 그리고 키다 역의 김정혜 성우님, 루크 역의 그 박지훈 성우님, 네, 헬가 역의 강희선 성우님, 몰리 역의 유해무 성우님 등등. 이제 과거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땅 아틀란티스를 찾아 나선 모험이죠. 이제
이게 질베른의 해저 이만리를 모티브한 작품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주인공들의 모습이나 배경이 비슷해서 그런지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를 표절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신비한 나디아도 그 해저 이만리를 모티브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워낙에 아틀란티스가 흥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디아를 표절했다는 말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CG도 꽤 인상적이었고 디즈니가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OST 같은 경우는 이제 강타 가수 강타님이 부른 걸로 유명하죠. 아틀란티스 제 영상을 보신 분이면 앞부분에서 나오는 노래, 네, 그 노래가 강타님이 부른 가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는 또 그 후속편이 나왔는데 이게 후속편이 이제 정식 후속편이 아니고요. 원래 이게 TV 시리즈를 계획했었는데 이제 흥행에 실패하면서 TV 시리즈로 만들었던 에피소드들을 엮어가지고 그냥 그 아틀란티스 2 마일로의 기환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에피소드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TV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TV 시리즈 만드는 쪽은 작화 퀄리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스토리인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어린이들을 시청자 쪽으로 만든 거라서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진 전설과 다르게 그 아틀란티스를 지배하던 추장의 그 뒤반전이 재미있는 작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는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나스타샤는 디즈니가 아니고 원래 20세기 폭스사 건데요. 아나스타샤 근데 결국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해서 결국 아나스타샤도 그 디즈니 작품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작품은 공주와 개구리. 저 개인적으로 공주와 개구리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더빙판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부분에서 가사 번역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전 진짜 나비 왕자 보고 저런 건치미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막상 가장 인간의 모습이 안 나오는 작품이 아닌가. 공주와 개구리는 계속 개구리가 된 남녀 주인공들만 나와가지고 많이 아쉬웠죠. 네. 그 공주와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 개구리 왕자 그리고 개구리 공주를 모티브했고요. 뉴올리언스가 배경이어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재즈 음악이 많이 나오죠. 옛날 재즈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 공주와 개구리에서 모든 캐릭터가 흑인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글 써놓은 걸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샬롯은 백인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뉴올리언스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흑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샬롯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 많이 밝게 묘사가 되는데 그 샬롯처럼 이제 피부색이 밝은 사람들이 이제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랑 그 혼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샬롯이나 이제 백인처럼 묘사되는 사람들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개구리가 굉장히 느끼하게 생겼어요. 나비 왕자가 개구리화가 되니까 개구리한테 이빨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작품은 공주와 개구리입니다. 네. 몬스터 요약을 인상 깊게 봐주신 분이 계시군요. 제가 오늘 댓글 하나를 봤는데 제가 이제 남자분들 편집자가 따로 계시고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1인 제자인 거 알았을 때 남자분이 여성으로 음성 변조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네, 1인 제작입니다, 여러분. 뮬라는 초반에 나왔습니다. 네, 초반에 아까 나왔고요. 지금은 공주와 개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품을 만든 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뮬라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인어공주 2도 넘어갔습니다. 아까 지나갔습니다. 다음 작품은 신데렐라. 공주와 개구리가 흥행을 했으면 아마 이제 디즈니가 계속 2D 셀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었을 텐데 공주와 개구리가 흥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푼젤을 시작으로 3D를 전격적으로 돌입을 한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디즈니의 2D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다음 작품은 신데렐라를 했었죠. 신데렐라도 후속편이 3편까지 있습니다. 네. 신데렐라는 50년대에 나왔고요. 야, 1950년도 70년 전에 만든 작품이에요. 네. 신데렐라 역에는 서혜정 성우님, 왕자 역에는 손원일 성우님, 그리고 요정할머니의 박민아 성우님, 드림메인 역의 성선녀 성우님, 아나스타샤 드리렐라 등등. 아나스타샤 제가 예전에 아나스타샤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신데렐라에 나오는 둘째 언니 아니냐. 첫째 언니죠? 아나스타샤가 첫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언니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나스타샤 많이 좋아합니다. 일단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스토리는 넘어가고요. 신데렐라 이제 구두 얘기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신데렐라 발이 기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솔직히 그 신데렐라가 12시가 되기 전에 무도회장을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무도회장의 계단이 정말 많은데 그 허리를 조이는 드레스 차림에 뾰족구두 차림을 그 뾰족구두를 신고 그 무도회장 계단을 12시 안에 빠져나와서 호박마차를 타고 나가서 마법이 풀린다. 이거 엄청난 운동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신데렐라의 그런 건강미에 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신데렐라 제 지인분은 신데렐라가 종 치는 거 보고 쟤까지 나한테 잔소리하네 막 이런 이야기 구박하잖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신데렐라 그냥 순종적인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원에서 이렇게 신데렐라가 반항도 했었구나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이 이제 후속편도 다뤘었죠 제가. 네,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해서 왕자비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자 이름을 직접 부르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왕자 설정상으로는 왕자 이름이 차밍 왕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 움짤에는 못 넣었는데 제가 그 원래는 영상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서 아나스타샤랑 빵집 남자의 로맨스가 중점이죠. 네. 아나스타샤에게 새로운 사랑이. 네. 그게 원래 중점인데 제가 컴퓨터 과부하가 오는 바람에 아쉽습니다. 네. 아나스타샤 로맨스 때문에 그런지 신데렐라 3를 보신 분들이 왜 아나스타샤가 빵집 남자를 안 만나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가 더 시간상 앞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성이 백시고 이름이 마탄 왕자였나요? 정말
정말 재밌는 드립이었습니다. 예, 이 후속편이 2002년도에 나왔는데 신데렐라 1편이 50년도에 나왔으니까 52년 만에 나온 디지털 후속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데렐라 2편보다 3를 참 좋아하는데, 원래는 이게 왕자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 채널에서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왕자가 말하는 생제가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아니래요. 그 아가씨가 아니래요. 이러면서 그 신데렐라 찾으러 간다고 창밖으로 뛰어드는 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왕자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신데렐라 3는 신데렐라의 이미지에도 그 많은 변화를 줬지만 왕자의 이미지에서 엄청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면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신데렐라는 신분 상승이 아니다. 원래 이제 어느 정도 귀족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설정을 해도 옛날에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따져봤을 때 그 당시에는 고아, 그러니까 부모를 모두 잃은 미성년자의 처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아무리 신데렐라가 그 귀족 집안이었다고 해도 모든 권한이 그 트리메인 부인, 그러니까 새어머니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녀 입장이다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데렐라는 원래 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리 귀족이었지언정 고아인 상태였고 그 당시에 부모 없는 미성년자의 처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신데렐라가 정말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왕자를 쟁취하는. 저는 신데렐라 3에서 신데렐라가 그 말 타고 직접 달리는 모습 보고 정말 반했습니다. 네. 신데렐라가 순종적이고 그런 여자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선입견을 확 깨준 작품이죠. 그 다음에 다룬 작품이 라따뚜이. 네. 픽사 작품이죠. 우리나라 더빙판 같은 경우는 레미 역의 오인성 성우님, 링기니 역의 최원영 성우님, 네. 그리고 안토니고 역의 김병관 성우님 하셨는데, 이제 흔히 다들 쥐 이름이 라따뚜이로 기억하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주제는 맛있는 요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주인공을 주방에서 제일 기피하는 존재 1위죠. 쥐가 요리를 잘한다. 쥐가 요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요리를 통해서 평론가인 안토니고의 입맛을 사로잡는, 정말 캐릭터나 이런 설정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 영상 댓글에서 저 요리를 먹은 사람들은 살모넬라균인가 다 감염됐을 거라고 그러는데 소독을 하긴 했더라고요. 식기세척기로. 네. 특히 이제 안토니고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리가 이제 거창한 요리도 아니고 흔한 가정집 요리인 라따뚜이라는 것이 또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라따뚜이가 그냥 워낙 이름이 이제 거창해 보이니까 대단한 요리 같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야채볶음 그 수준? 그러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이제 댓글 중에서 가장 웃었던 게, 라따뚜이의 OST를 틀어놓고 요리를 하면 맛은 어떨지언정 최고의 셰프가 된 기분으로 요리할 수 있다. 인상 깊은 댓글이었습니다. 장화 쉬는 고양이는 연도가 2010년 이후 작품이라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다룬 게 정말 제가 디즈니 꽤 많이 다뤘더라고요. 네, 정년에도 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룬 게 보물성. 네, 보물성 2002년도 작품이고 디즈니의 흔치 않은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이죠. 개인적으로 더빙에서 주인공 성우가 제일 아쉬웠던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짐 호킨스 역의 우리나라 더빙 같은 경우 장근석 배우가 맡아주셨고, 그리고 롱존 실버 역의 김진태 성우님, 도플러 박사의 장광 배우님, 아멜리아 선장 역의 함수정 배우님 등등. 짐 호킨스 보이스에는 잘 맞았는데 장근석 배우님의 그 연기가 조금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보물송 어릴 때 정말 많이 봤는데 네, 많이 아쉬운 작품이죠. 그 노래도 이제 원래 디즈니가 뮤지컬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보물송 같은 경우는 I'm Still Here 그 노래가 삽입곡으로 유일하게 들어가고 2D와 3D를 접목한 영상미가 압권이죠. 2D와 3D를 접목한 거는 타잔도 있습니다만 여기 그 보물성에서 대대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흥행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원래 TV 시리즈로도 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 특히나 이제 롱존 실버가 그냥 악역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부성애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그려내서 전 보물성이란 작품을 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짐하고 그 실버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져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서게 될 때는 참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그 실버를 풀어주고 이제 자기의 꿈을 찾아서 이제 해군으로 들어가나요? 해군이래. 우주 장교 그런 사관학교에 들어가죠. 네. 그 모습에서 참 엄청난 감동을 느꼈던 작품이죠. 네, 원래 강수진 성우님이 예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쉽습니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설은 보물섬이고요, 애니메이션은 보물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빙만 조금 노래도 정말 좋았는데 주인공 성우분만 조금만 더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 안짝이 애니로 편집하면서도 대사 부분을 추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음에 다룬 작품이 제가 다음에 다룬 게 미녀와 야수. 벨 역할의 성유진 성우님, 야수 역의 고 장세준 성우님, 그리고 게스톤 역의 이정구 성우님, 모리스 역의 노민 성우님. 91년도 작품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여자 성우분들 중에서 그 성유진 성우님 목소리 참 좋아하는데 은퇴를 하셔서 포카혼타스도 좋았고 벨 역할에서도 참 좋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 환상게임의 그 강미주 역할도 성유진 성우님이셨죠. 그리고 게스톤 역할의 이정구 성우님, 저 포카혼타스를 통해서 팬이 됐는데 원래 이정구 성우님이 악역 역할 하시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포카혼타스의 그 존 스미스 역할에서 진짜 미성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스톤 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미녀와 야수에서. 네. 장세준 성우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야수역 같은 경우는 그 후속편부터는 손현일 성우님이 대신 역할을 맡으셨죠. 맞아요. 우디와 신바가 1편 우디와 신바가 장세준 성우님이셨죠.
이제 제가 미녀와 야수 제 리뷰한 거 보고 웃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요정을 되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다시 보니까 제 야수의 당시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13살밖에 안 됐다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제 시각은 좀 현대적인 거고요. 당시로 따지면 당시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예의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미녀와 야수도 실사화가 됐는데 이제 베일 역할에 엠마 왓슨 배우님이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지 요정한테 이제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 그 요정이 야수의 성 근처에 살고 있었다. 뭐 이런 설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또 저주 풀리는 게 좀 달라요. 실사와는. 네. 그게 저는 근데 실사판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일단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요정이 어떻게 저주를 걸었냐면 마법의 장미가 있죠. 그게 이제 야수의 21살의 생일 때까지 꽃잎이 떨어지는 그런 장미인데, 그 꽃잎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야수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랑해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이제 그 마법이 풀리지 않는 건데, 야수가 마법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하인들도 가구인 상태에서 그냥 의인화된 가구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실사화로 돌아오면서 가구와 의인화된 가구였던 하인들이 아예 그냥 가구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 애니메이션판이 더 끔찍한 저주인 거죠. 그 야수는 어찌 보면 야수는 그대로인데 그 하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어찌 보면 가구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평론가 분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니까 그 엠마 왓슨 성우님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 많군요. 전 개인적으로 벨이 조금 더 성숙한 분위기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실사화도 참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이제 미녀와 야수 2편 후속편. 네. 야수의 어릴 적 모습이 보여지는 작품이죠. 제가 미녀와 야수 1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편에서 이제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2편에서의 야수의 젊은 시절 모습을 13살 때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2편도 재밌습니다. 이게 벨 역할에서 이제 성유진 성우님 대신에 정미숙 성우님, 그 포르테 역의 서령범 성우님, 그리고 파이프 역의 강수진 성우님이 연기를 해주셨죠. 이제 2 같은 경우는 하인들 이제 인간에서 이제 다들 가구 비롯한 이제 여러 소지품들, 물건들 거기에 대한 의인화가 된 상태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 뭐 거의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인간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 하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제작된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크리스마스를 싫어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거, 야수의 그런 숨은 속사정이 나오고. 네. 미녀와 야수 팬분이라면 꼭 보셔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녀와 야수 3도 있는데, 미녀와 야수 3는 제가 이미지는 준비를 안 했고요. 3는 그냥 정말 팬이시면 보시길 바랄게요. 야수가 너무 캐릭터 붕괴가 심해서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손원일 성우님도 정말 팬인데 요즘은 안 나오시는지 보기 힘들더라고요. 참 목소리 좋아하는데, 전 카카시도 좋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후르츠 바스켓의 송시호 역할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후르츠 바스켓에서 그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원래 원작 후르츠 바스켓에서는 뒷부분에서 이제 송시호의 로맨스 하면서 은근 흑화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까지 애니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땅을 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연기를 듣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네. 다음에 이제 미녀와 야수 3까지 했고요. 다음에 브라더 베어. 브라더 베어는 2003년도 작품이고요. 라이온킹처럼 이제 동물을 의인화한 작품을 만들고자 만들었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키나이 역의 김승준 성우님, 시카 역의 김준 성우님, 디나이 역의 이규화 성우님, 그리고 투쿠 역의 이인성 성우님, 러트의 서문석 성우님. 정말 김승준 성우님은 디즈니에서 정말 많은 작품에 참여하신 것 같아요. 갱이 김영선 성우님이 지브리의 왕자고 김승준 성우님이 디즈니의 왕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브라더 베어를 그렇게 그냥 표지만 보면 곰이니까 그냥 곰인데 무슨 얘기일까 뭐지 이랬는데 정말 보고 충격받았던 작품이 브라더 베어였어요. 엔딩도 정말 놀랬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엔딩을 내려야지만 스토리가 정확히 엔딩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게 해피엔딩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키나이가 인간이었던 몸을 포기하고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코다의 형이 되어주기 위해서 곰이 되고, 그리고 이제 키나이의 형인 디나이가 정말 보면서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디나이가 이제 키나이의 형인데 제가 지금 이미지를 곰밖에 안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만 안짜게니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형과 동생을 그 곰한테 잃었으니까 곰한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 동생이 곰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그 안타까운 관계. 솔직히 브라더 베어는 어린아이층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봐서 더 많은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했고요. 네. 브라더 베어는 꼭 봐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브라더 베어는 노래 더빙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성우분들이 연기가 너무 대단해서 좋았는데, 이제 코다역 같은 경우는 그 성우분이 안 하고 아역 배우가 해서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빙도 참 더빙이 참 좋았었기 때문에 더빙으로도 한번 봐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데뷔의 라디오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라이온킹의 아성을 넘는 동물 영화가 아직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브라더 베어가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라이온킹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더 베어 2가 이제 3년 후인 2006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곰이 된 키나이의 연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죠. 소꿉친구인 니타, 은영선 성우님이 연기해주셨는데, 이 2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소꿉친구인 니타와 약혼과 비슷한 의식을 행했던 것 때문에 니타가 나중에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못해요. 네, 정략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부족 간의 협약 같은 결혼이었는데,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키나이를 찾아가서 자신과의 약혼을 깨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약혼을 깨기 위한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사랑이 싹트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브라더 베어 2도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 했던 게 니모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 2003년 작품이고요. 이제 더빙판 같은 경우는 말린 역의 김한진 성우님, 코랄 역의 이선 성우님, 니모 역의 장윤환 배우님,
그리고 레이 역의 박지훈 성우님, 도리 역의 김혜미 성우님. 2016년에 또 도리를 찾아서가 개봉이 됐었어요. 네, 스피노프 작품. 근데 이게 니모를 찾아서가 후폭풍이 컸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변기에 빠졌더니 니모가 변기로 빠졌더니 이제 빠지면 변기로 빠지지는 않았죠. 이제 치과 걸로 빠졌는데 변기에 들어가면 그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키우던 물고기들을 다 변기에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설명해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오물처리장으로 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모님 입장은 어땠을지, 그리고 아이들의 동심 파괴는 어땠을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로는 뭐 이 스토리가 주인공 아들이 납치당하고 아버지가 정신장애 있는 여자랑 수천 마일을 거쳐서 납치범 추격하는 영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썰을 본 적이 있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니모를 찾아서는. 근데 참고로 그 치과 의사의 조카죠. 그 니모의 천적같이 나오는 그 조그만 여자의 달라가 등장할 때 나오는 곡이 영화 사이코의 OST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릴러라는 말이 맞겠군요. 임기환님, 네,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봤네요. 네. 주인공이 원래 도리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를 찾아서가 그래서 나왔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누야샤 후속작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누야샤의 딸이 나온다고 하죠. 다음에 했던 작품이 타잔 99년도 작품입니다. 타잔 역에 또다시 김승준 성우님, 제인 역의 김옥경 성우님, 칼라 역의 이선영 성우님 등등. 배의 난파로 정글에 자리 잡게 된 인간 타잔이 고릴라로서 생활을 익히고 나중에는 고릴라들의 우두머리 커책,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이었죠. 그런 커책을 비롯한 많은 고릴라들한테 인정받는 내용, 가족애가 주제입니다. 전 타잔을 보면 이제 그 고릴라의 엄마, 네. 칼라죠, 칼라. 네, 이름이 칼라죠. 정말 고릴라 엄마의 그 모성애가 정말 눈물겨웠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성처럼 2D와 3D를 접목한 영상미. 마침 김승준 성우님 얘기하는데 세쇼마루 이야기가 나오네요. 타잔, 특히 나무 타는 그 액션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거를 3D로 해서 조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스릴 있는 액션씬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잔 2, 원래는 이제 타잔과 제인이 먼저 나왔는데, 타잔과 제인 같은 경우는 이제 TV판 그런 그림체라서 작화가 너무 많이 떨어지죠. 네. 타잔 2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잔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타잔이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 그러니까 고릴라처럼 그냥 몸으로 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된 작품이 타잔 2죠. 네. 맞아요. 치타 그 사보랑 싸우는 장면 진짜 숨막힙니다. 네, 제가 이제 타잔을 마지막으로 이제 디즈니 작품을 안 했는데, 원래는 20세기 폭스 작품이지만 그 디즈니가 인수하면서 아나스타샤도 디즈니의 캐릭터가 되어버렸죠. 아나스타샤 같은 경우 97년도 작품이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아나스타샤 역의 정미숙 성우님, 드미트리 역의 강수진 성우님, 네, 이누야샤 커플 이 연기하셨습니다. 원어 더빙판 같은 경우, 이제 원어판 같은 경우 아나스타샤 역의 맥라이언 배우님, 그리고 드미트리 역의 존 쿠삭 배우님, 유명한 배우님이시죠. 이 아나스타샤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소편도 있습니다. 바톡이라고 해서 여기서 등장하는 박쥐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녀인 바바야가를 위주로 나온 거더라고요. 네. 이게 아나스타샤 정말 작화가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아나스타샤. 솔직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캐릭터들의 팔자주름이 좀 아쉬운 작품이긴 했는데 정말 쪼개서 만들었더라고요. 퀄리티가. 사람 움직이게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대로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쪼개서 만든, 프레임은 정말 쪼개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제 스토리가 워낙에 이제 소재가 이제 러시아 제국의 로마노프 왕조의 공주인 아나스타샤 니콜라예브나 로마노바 공주를 소재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제국에 대한 미화랑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한 왜곡이 많은 이제 스토리에다가 사기꾼이었던 그 안나 앤더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전개 때문에 많은 혹평을 받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그런 혹평을 제외해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다, 그냥 판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스타샤 말고 또 20세기 폭스 작품 첫 작품인가요? 이게 그 썸벨리나, 그러니까 엄지공주죠. 엄지공주는 이제 아나스타샤, 그러니까 20세기 폭스 같은 경우는 원작을 거의 각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썸벨리나 그 동화 자체가 엄지공주 안티였었어가지고 원작 자체가 그랬다고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선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신부쟁탈전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왕자도 거의 초반에만 멋지게 등장하지 거의 역할도 없고, 비중은 거의 자키모가 역할을 다 한 것 같은, 히어로 역을 자키모가 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더빙판이 참 잘난 작품인데, 이게 그 썸벨리나 역의 최덕희 성우님, 왕자 역의 고 김일 성우님이 연기하셨는데, 그 노래 부분의 그 짤막한 클립을 봤는데 더빙이 너무 잘 됐더라고요. 네, 더빙판을 구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뭐 아나스타샤 폭스 작품이지만 이젠 디즈니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디즈니한테 인수되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제가 다뤘던 작품들 이야기가 끝났고요. 제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연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그대로 했나 보네요. 음악이 갔네. 잠시만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사연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영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비님. 전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강제 하우스 라이프를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전 애니메이션을 중학교 때 안호 하나로 입문하면서 그때부터 학기 중엔 못하더라도 방학 때에는 쭉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 생활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무작정 읽으며 약간 그림만 보면서 만화를 보았던 느낌이라면 나이가 든 지금은 심리 묘사를 읽어가며 여러 캐릭터들의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데비님만큼 캐릭터 하나하나에 깊은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언젠가 데비님만큼 성장하고 싶네요. 그래서 예전에 봤다가 완결이 났다고 해서 다시 보게 된 만화가 있는데 약간 막장 드라마 느낌이 나는 도메스틱한 그녀라는 만화입니다. 도메스틱한 그녀가 완결이 났나요? 네. 막장이죠. 네. 초반에 보다가 좀 말았습니다만. 이 만화를 옛날에 대충 봤다가 지금 다시 보니 그때는 잘 모르겠던 만화 캐릭터들의 심리가 더 잘 이해되더라고요. 이 만화의 결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그냥 결말에 충격을 받아서 한번 글 적어보았습니다.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항상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 데비님은 저처럼 결말에 충격받고 후유증이 남은 애니메이션이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후유증. 전 후유증까지는 아니었고요. 제 언박싱 영상에서 언급했던 스쿨데이즈. 스쿨데이즈 마지막에 그 여자 캐릭터가 안고 있던 게 주인공 머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절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좀 자극을 원하신다면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스포해주시지 않으셨네요.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네.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늦은 새벽에 사연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어제 스트리밍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 스트리밍 다음날에 보내셨나봐요. 정말로 데비님의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20살 새내기 학생입니다. 사실은 대학교 일본 언어문화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꿈은 일본 지역 전문학자입니다. 이번 대입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면접을 볼 때 에반게리온과 카우보이 비밥이 저를 대학에 붙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와. 사연은 작년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고3이었던 저는 학업에 짓눌려 바쁜 일상의 유일한 낙이 자기 전에 애니메이션 24분짜리 한 편씩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24분짜리. 네, 보통 한 편이 24분이죠. 최근에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재미없고 별로여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애니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세기 에반게리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저는 90년대 애니메이션만의 개성과 특징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특히 결말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해석한 책들을 사서 읽거나 논문까지 읽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아키라, 공각기동대, 퍼펙트 블루 등 진짜 현대에 보기 힘든 명작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저는 카우보이 비밥을 보고 정말로 감명을 받아 입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돌려보았을 정도로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수능은 만족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지만 다행히 수시로 넣었던 대학들 중에 2곳을 1차로 서류로 붙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수능 바로 이틀 후에 있었기 때문에 수능을 망치고 학교와 내신도 안 좋았던 저에게 절박한 마지막 기회였기에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당일이 되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는 순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 같은 거는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순탄하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자네, 이렇게 일본에 관심이 많으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관심이 많을 텐데 개인적인 철학이나 그런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0.5초 동안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생기부에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게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들에게 찍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날에 웃기지만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을 보고 잤기에 갑자기 에반게리온이 생각나서 답변을 바로 했습니다. 아직도 똑똑히 제가 한 대답이 기억납니다. 현대 애니메이션 산업은 지나치게 산업성을 추구해서 의미를 찾기 어렵지만 90년대 애니메이션들은 작가나 감독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기에 저는 인간의 진리와 인생에 대해 탐구하는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카우보이 비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네. 이렇게 답하고 면접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면접관들은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알려주었고 저는 면접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나오면서 면접을 망친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결국 최종 합격을 하면서 면접을 본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언제나 카우보이 비밥이랑 에반게리온이 절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데비님의 영상도 올라올 때마다 정말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GTO 트라이건 들어보기만 했던 작품들도 접해보고 정말로 재밌게 보았습니다. 사소한 사연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데비의 편지점 파이팅. 아니 제가 생각에는 에반게리온과 카우보이 비밥이 살려주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 순간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또 에반게리온으로 입문을 하셔가지고 연달아 보신 게 공각기동대, 퍼펙트 블루, 아키라 어려운 작품들을 보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비밥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업이었나 그분은? 대학이 아니라 취업이었나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대사 덕분에 취업에 합격했다고 그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네요. 네. 90년대 작품들이 참 워낙에 이제 인간의 내면적인 거에 심오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나 답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은근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변주성님이고요. 안녕하세요. 데비의 편집점 채널을 사랑하는 구독자 23살 대학생입니다. 네, 대학생분들이 많이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시청자 사연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용기 내어 몇 글자 적어보려 합니다. 제가 데비의 편집점이란 채널을 처음 접하게 되었던 건 투니버스 리즈 시절이라 불리우던 2000년대 초중반 애니메이션들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클릭하게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제가 본 영상은 GTO, 반항하지마의 요약 영상이었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캐치해주셔서 시청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석의 깊이와 잔잔하게 깔리는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데비님의 목소리는 더욱 이 채널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신데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오고 가는 댓글창들을 보는 것 또한 데비의 편집점 채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다른 시청자분들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이렇게까지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혹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지라 더욱이 이러한 점이 선명하게 부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데비님이 올려주신 과거 투니버스에서 방영되었던 여러 애니메이션들의 요약 영상을 접하게 됐고 오랜만에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애니메이션이란 장르가 어린 시절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굉장히 컸고 애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 또 중요한 부분으로서 작용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폭넓은 연령층과 장르를 기반으로 한 훌륭한 우리말 더빙이 더해진 애니메이션들로 가득했던 이 시절의 투니버스를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또한 과거에 별 생각 없이 시청해왔던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어린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애니메이션은 분명 차이가 있더군요. 더욱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조금은 울컥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되고 아마 우리가 투니버스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 역시 이와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투니버스에 대한 기억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에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정말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까지엔 데뷔의 편집점이란 채널이 준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해드린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 그걸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누군가의 노력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고 그렇습니다. 늘 좋은 목소리로 좋은 요약과 해석의 깊이로 멋진 영상들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연으로 제 감정이 다 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 글을 써서 보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장문의 글을 써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 대한 느낀 점 같이 써주셨는데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DX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데비님 유튜브에서 데비님의 영상을 보고 목소리에 치이고 영상미에 치여 입덕하게 된 고등학생입니다. 네, 고등학생 분이시군요. 스트리밍에 제 사연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데비님의 스트리밍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애니를 보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처음에 보았던 애니는 어렸을 때 보았던 캐릭 체인지나 슈가룬 같은 순정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고등학교에 와서 갑자기 옛날에 봤던 애니가 보고 싶어 정주행하던 중에 알고리즘으로 인해 최근 나온 애니들도 많이 접하고 데비님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났던 애니는 데비님이 요약해주신 GTO가 생각나요. GTO에 인상 깊으신 분들이 많이 사연을 주셨네요. 그때가 학업 스트레스로 모든 걸 부정하던 중에 GTO를 보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또 좋아하는 작품이 지브리인데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예, 어를 많이 써주셨어요. 모두들 아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남주, 하울, 하쿠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 캐릭터들의 성우이신 김영선 성우님이 더빙해 주셨어요. DMI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냥 김영선 성우님 사랑합니다. 성우님을 사랑하는 어린 팬이 있다는 걸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데비님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데비님을 응원하는 영원한 지표정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비님 사랑합니다. 예, 김영선 성우님이 지브리의 왕자님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볼 때 그 더빙판하고 일본판 참 번갈아서 보는데 일본판이 기무라 타쿠야 배우님이 더빙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김영선 성우님의 더빙 그 연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 원작 소설을 봤던 사람이라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원작 같은 경우는 진짜 하울이 그런 바람기 있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연기해 주신 것이 아닌가. 김영선 성우님 목소리 정말 꿀보이스죠.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이제 갓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처음 사연을 써서 보내봐요. 조금 서툴 수도 있으니 귀엽게 봐주세요.
저는 소위 덕질이라는 것을 이른 나이부터 시작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집에 어린이 만화책도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덕질로 이어진 것 같아요. 주로 챙겨보던 채널이 투니버스, 챔프였었는데 특히 투니버스에서 해주던 애니를 정말 자주 챙겨봤었어요. 아따맘마, 짱구, 캐로로 등 전 연령 애니부터 오랑고교 사교클럽, 그 남자 그 여자, 학교괴담 등등 정말 어린 시절은 모두 애니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TV로 애니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도 어렵게 검색해가며 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찾아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챙겨보며 오타쿠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저의 덕질 생활 중 가장 큰 장벽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마다 다 모두 옛날 애니였던 거예요. 유유, 시티헌터나 천사소녀 네티, 가우보이 비밥, 우루세이 야츠라, 큐티하니. 오, 큐티하니도. 제가 한창 데스노트에 빠졌을 때도 이미 원작이나 애니나 끝난 지가 한참이나 지난 뒤였고요. 전부 이미 인기가 식은 지 한참 뒤라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었고 특히 관련 상품이나 책을 구하려고 할 때 전부 절판인 경우가 많아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최신 애니를 보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요즘 애니도 재밌는 게 정말 많지만 저는 8, 90년대의 쨍한 색감과 머리카락 묘사나 주름 묘사 같은 섬세함을 포기하지 않는 셀 작화가 제 눈에 너무 예쁘게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애니도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극장판에 빠져서 돈이 잔뜩 들어간 작화에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비님이 옛날 추억의 애니를 리뷰해 주셔서 영상을 올려주시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맞아, 이런 내용이었었지 하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기도 하고 이런 애니도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내용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댓글란에 리뷰 영상을 보고 감상평이나 자신의 생각, 관련된 추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게나마 공감도 할 수 있고요. 요즘 데비님 영상을 보는 것이 하루 즐거움 중 하나예요. 리뷰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챙겨보고 있어요. 하지만 영상 올리시느라 건강 나빠지시면 안 돼요. 유유유. 1년에 한 번 올리셔도 좋으니 꼭 건강 챙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20살 분이신데 우르세이 아츠라. 대단하시군요. 저도 그래서 저도 고전 애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연자님이랑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섬세한 딱 봐도 그림으로 많이 그려서 프레임을 많이 쪼개서 움직이는 그 작화 그리고 그 섬세한 표현 같은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예산이면 저예산인 나름대로 연출을 좀 미장센적으로 돌려가지고 암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연출적인 복선을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연은 음악을 한번 바꿔볼게요. 음악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너무 차분한가? 다음 사연입니다. 유영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이번에 디즈니 관련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고 하여 사연 보내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 저에겐 정말 추억같은 애니메이션이 많은데요. 미키마우스, 피노키오, 인어공주, 알라딘, 뮬란, 타잔 등등 너무 많은 애니메이션이 저의 추억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요일에는 토요 명화를 보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하는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려고 어머니한테 깨워달라고 해서 알라딘 TV 시리즈를 졸린 눈을 비비며 친동생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예고 없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아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작품을 이야기하자면 피노키오는 디즈니 오프닝곡으로 유명하기도 한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곡은 지금도 가끔 듣는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피노키오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피노키오에 나왔던 그 여우가 사악하게 나와서 정말 싫었어요. 뮬란은 중국의 이야기다 보니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디즈니 만화동산 유명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타잔입니다. 타잔과 제인의 로맨스라고 해야 할지 점점 사랑에 빠지는 그 장면들이 어렸지만 설레게 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아쉬운 것은 후속작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 서비스적인 느낌이 든다 여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디즈니 실사화한 영화가 제작되고 개봉해서 너무 좋아요. 알라딘은 걱정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이어서 좋았고요. 그때를 떠올리며 적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할 말은 많지만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사연이 읽어진다면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실 수 있나요? 여자친구도 데비님의 팬이라서 아마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쭈루 사랑해요 라고 가능한다면 부탁드리고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비가 왔는데 비 피해 없으시고 데비님 몸 건강하시고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여자친구분도 제 팬이시라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쭈루님 사랑해요. 네, 다음은 마지막 사연입니다. 물건이 떨어졌네요. 다음 사연은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비님. 이런 사연은 처음 써보는데 어색하네요. 저는 카우보이 비밥을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로 카우보이 비밥 관련 영상을 보던 중에 데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니를 원래 좋아하지 않고 남들이 다 보는 대중적인 애니들만 봐왔습니다. 나루토 같은 유명한 애니만 봤지만 군대에 있던 시절에 PMP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찾던 중에 카우보이 비밥을 알게 되었고 군대에서 카우보이 비밥을 10번을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암울하고 사연 있는 인생 이야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모여 가족을 이룬 것 같은 카우보이 비밥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던 제가 제트를 보고 뭔가 모를 동질감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웠습니다. 전역 후에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살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크게 사기도 당하고 그 후에 인간관계가 두려워 외로움에 살고 있는데 데비님 유튜브로 라따뚜이도 다시 보고 재밌게 보고 있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카우보이 비밥은 특히나 이제 자유로워 보이는데 다들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들이 모여서 또 이제 개성 있는 그 4인방이죠. 네, 4인방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엔 각자의 과거에 얽매여서 다들 흩어지는 그 과정이 참 안타깝고도 특히 제트 같은 경우는 참 그 과거를 떨쳐버리는 그 모습들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원래 12시 안은 다 끝냈었는데 벌써 12시 1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서 30분을 기다려주셨던 많은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또 뭘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디즈니 작품들이 다 동화라서 동화를 읽어드리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비밥 같은 경우는 딱 비밥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동화가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만 저의 그 방송이 광복절에 시작한 만큼 광복절에 관련된 글을 아주 짧게 읽으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육사 시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집도 찾아서 읽어보고 필체도 따라서 써보고 그리고 이제 그 광복절 특집극으로 만든 그 절정이라는 드라마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이육사 시인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시는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엔딩 멘트로 나오는 글인데 마지막에 그 마무리할 때 그 글귀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글귀였습니다. 아, 이게 라이온킹 그 시작할 때 그 화면을 띄워놨더니 다들 서클 올 라이프를 부르고 계시네요. 맞아요. 김동완 배우님이 이육사 연기를 하셨었죠.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처는 광복절 특집극인 그 절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날 때부터 발에 쇠고랑을 찬 채 평생 다리도 펼 수 없는 작은 감옥에 갇혀 살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려니 별 불평도 없이 살았는데 말입니다. 딱 하루 창이 열리더니 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그만 달빛을 사모하게 되었지요. 이제 평생 달빛을 볼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달빛을 보게 된 건 사내에게 잘 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 안 된 일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글귀가 짧아서 좀 마무리가 어설픈 감이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글이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글이었습니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나갈 수 없는 남자가 딱 한 번 창을 너머로 본 달빛을 사랑하게 돼서 다시는 그 달빛을 볼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달빛을 한 번 딱 보게 된 그 경험이 과연 행복이었는가 아니면 과연 불행인가. 그 글 정말 많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정답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의 방송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30분 늦게 켜가지고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트리밍은 미리 또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들은 데이비의 라디오 채널에 전체본 올라갈 예정이니 또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번에 고양이 동화가 아니고요. 그 광복절 특집극인 절정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마지막 엔딩 멘트입니다. 네. 이육사 시인의 시는 아닌데 이게 그 이육사 시인이 읊는 마지막 말로 등장해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은 말입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